1461년 한양 경복궁. 오랜 풍상을 겪은 듯한 여인이 숙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녀의 숙부는 남편을 찢어 죽였고 동생마저 독살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노비로 전락시킨 숙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칼을 들거나 독을 품는 대신 그녀는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참한 추락, 처절한 생존.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입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그리고 마침내 불꽃으로. 공주가 절에 들어간 그날 밤, 세조는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었습니다. 산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죽은 자에게 지는 것보다 더욱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경혜공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41년 봄, 조선의 하늘 아래 그 누구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리라고는. 훗날 문종으로 등극할 왕의 장녀 경혜공주가 탄생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경혜, 공경하고 은혜롭다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은 온통 그녀를 위한 부드러운 비단 이불로 가득했습니다. 어이가 음식의 독성 여부를 세심하게 살폈고 숙련된 내관들이 그림자처럼 발걸음을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실로 조선의 아침은 맑고 청아한 경혜공주의 웃음소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조선의 봄날에 잿빛 어둠이 드리웁니다. 마치 한순간에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듯한 비극의 바람이 궁궐에 몰아칩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한 황금세장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결국 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52년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세장에 드리워진 미세한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점차 확대되어만 갔습니다. 바로 경혜공주의 아버지 숭고한 문종대왕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긴 해입니다. 계유정난 모든 것이 바뀐 밤입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거센 빗소리, 처절한 비명소리가 궁 안을 뒤덮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칠흑처럼 깊고 어두운 밤. 굳게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웅장한 궁궐 안팎을 거세게 휩쓸고 충성스러운 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포박당한 채 끌려나갑니다. 앳된 12살 어린 단종의 두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공포가 가득 어려 있습니다. 역사는 이 끔찍한 밤을 계유정난이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이 밤을 혼란한 왕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거사라고 뻔뻔하게 칭했지만 역사의 진실은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가릴 수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조카의 굳건한 왕좌를 강탈하려는 잔혹한 피해 쿠데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어린 경혜공주는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충신들의 찢어지는 절규였을까요? 아니면 높다란 궁궐 담벼락을 거침없이 넘어 짓밟는 흉폭한 말발굽 소리였을까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의 처참한 칼날이채 식기도 전인 불과 이틀 만에 권력의 핵심인 영의정부사를 겸하며 막강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힘없는 12살 어린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한 채 간신히 위태로운 2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시기 파란만장한 경혜공주에 대한 그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깊고 어두운 침묵 속에 영원히 잠겨버린 듯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철저한 침묵을 간절히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수양대군이 탐욕스러운 야망을 드러내고 세조로 즉위한 해, 비운의 경혜공주는 정종, 명문해주 정씨 가문이 촉망받는 자제와 혼인이라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혼례에는 권력욕에 눈이 먼 수양대군의 음흉한 속내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공주를 자신의 정치적 세력에 굳건히 묶어 충성을 맹세받고 불안정한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참으로 얄궂게도 그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혜공주는 맑고 순수한 정종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정종 또한 옹주의 부마로서 죽는 날까지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에 진실되게 보답하려 헌신했습니다. 정종이 처형 직전에 남겼다는 비극적인 기록에는
내가 충신이 되어 죽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 사료는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보다 강렬하고 진실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애절한 강물 줄기마저 끊어질 듯 처연한 신음소리를 내듯 청령포를 휘감고 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깊은 절망만이 감도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덧없이 꽃다운 17청년이 슬픈 사약을 받습니다. 바로 조선 제6대 왕 비운의 단종입니다. 경혜공주의 유일한 핏줄이자 험난한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긍지 높은 왕이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경혜공주가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쓸쓸히 앉아 정신줄을 간신히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온 세상의 슬픔을 홀로 삼켜버린 듯한 처연한 표정입니다. 경혜공주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유배지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의 비참한 죽음을 전해 듣는 그 끔찍한 순간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실록은 그 비극적인 순간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꽃다운 23살 어린 왕족의 아름다운 삶이 산산이 부서져 완전히 끝났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과 씻을 수 없는 깊은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정종실록에는 직접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단종과 충절을 지킨 사육신들의 숭고한 이야기는 굳건한 충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수양대군의 잔혹한 억압 속에서 단종 보기를 간절히 꾀했던 사육신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깊은 슬픔에 잠긴 경혜공주에게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쩌면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자신의 굳건한 왕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잔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찬탈 행위는 역사의 거울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악한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고독한 경혜공주는 이러한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굳건히 개척해 나가야만. 파란만장한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굳건히 감내해야 했던 뼈를 깎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숭고한 사랑. 비운의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남편 정종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 혐의는 놀랍게도 승려들과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죠. 이 혐의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에게 정종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그 어떤 역사 기록에서도 정종의 모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시대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었던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공주의 뱃속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울지 이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을. 남편 정종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굴함이나 두려움 대신 굳건한 충절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죽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이 비장하고 애통한 목소리가 경혜공주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차갑고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모든 희망과 행복을 집어삼키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침묵만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그녀는 이 침묵 속에서 남편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경혜공주에게 들려온 소식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거열형, 즉 죄인의 사지를 여러 대의 수레나 동물에 묶어 찢어 죽이는 극형이 정종에게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열형은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여러 대의 수레나 소, 말에 묶어 사방으로 끌어 찢어 죽이는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환형 또는 활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조선시대 형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형벌로 손꼽히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팔다리를 4마리의 말에 묶어 사방으로 끌게 하는 이 형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중 하나였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정종에게 이러한 잔혹한 형을 내렸고, 이는 경혜공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그 처참한 광경을 그녀는 두 눈으로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들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소식뿐이었습니다. 그 전갈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남편의 몸이 5으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의 참혹한 죽음 이후 경혜공주에게는 또 다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역적의 가솔은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냉혹한 법 조항에 따라 역적의 아내이자 한때는 존귀한 신분이었던 경혜공주는 이제 한순간에 국가 소유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종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정든 한양을 떠나 전라도 순천관청으로 이송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던 공주의 고운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한 낫을 쥐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궁녀들이 받쳐 올리던 부드러운 신발 속에 있던 공주의 발은 이제 차갑고 척박한 관청 마당의 흙을 맨발로 밟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비정하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극명한 신분 하락과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갓 태어난 아들 미수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병풍과 값비싼 도자기, 아름다운 비단으로 가득했던 공주의 궁궐이 이젠 허름한 누더기 옷에 낯선 땅에 버려진 노비에 거쳐 흙벽과 낡은 지풀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 그녀를 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겪은 극심한 신분 하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괴리를 비참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려 했을까요? 경혜공주에게는 무너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버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제 홀로 지켜야 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들 미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거친 낫을 손에 쥐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그녀는 모든 고통과 서름을 감내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숭고한 사명이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혹독한 운명이었습니다. 미수의 존재는 그녀에게 삶의 마지막 의미이자 희망이었고 그 작은 생명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1461년 경랑의 세월 속에 노비 신분으로 7년의 시간을 보낸 그때 세조가 보낸 이들이 마침내 순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어명을 전하며 경혜공주에게 입궐을 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공주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게 한 원수,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그 존재 앞에 다시 서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혹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의 선자에 대한 깊은 분노가 끌어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기회라는 냉철한 판단도 함께 자리했을지 모릅니다. 3살배기 아들 미수의 작은 손을 잡고 경혜공주는 그렇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모든 비극의 원흉인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조선의 역사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방안, 즉 널따란 내전 속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아비를 잃고 모든 권위와 명예를 박탈당한 채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은 모두 이 남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진실 또한 명백했습니다. 바로 이 남자만이 자신의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냉엄한 진실이었습니다. 공주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결코 굴복을 의미하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바로 지혜와 인내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세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경혜공주를 응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역사가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세조의 눈물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이 질문은 경혜공주의 산만큼이나 복잡하고 미묘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세조의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세조는 평생에 걸쳐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록 곳곳에는 그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불안감과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죄의식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이며 경혜공주와의 독대에서 비로소 그 응어리가 터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조카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조의 눈물이 고도의 정치적 연기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조는 즉위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이어진 피해 숙청과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혜공주를 용서하고 복권시키는 행위는 스스로를 자비로운 왕이라는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조카딸의 비극을 어루만지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고 자신의 왕권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실록은 세조의 눈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진심이든 연기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조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를 연좌제에서 제외하라. 이 한마디로 경혜공주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압수되었던 집과 재산, 그리고 노비의 신분까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다시 공주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에 들이닥친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는 회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조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의 의지에 따라 경혜공주의 운명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공주가 된 그녀의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신분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집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경혜공주는 다시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 세상을 등지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 경혜공주의 출가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거절입니다. 그녀는 원수인 세조가 베푸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되찾은 집도 제공되는 음식도 회복된 신분도 모두 자신과 가족을 파괴한 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세조조차도 더 이상 왕이 아니며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찾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헌신입니다. 그녀의 출가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 문종,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남동생 단종, 그리고 잔혹하게 처형당한 남편 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평생의 헌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뒤로하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이자 속죄의 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수 대신 내면의 평화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전략입니다. 이는 경혜공주의 가장 냉철하고도 처절한 선택으로 비춰집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 미수를 세조의 정비인 정희왕후에게 맡겼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짐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왕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가장 극단적인 희생이자 동시에 가장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해석 모두가 경혜공주의 출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남편을 죽인 집안의 여인, 즉 정희왕후에게 맡기고 스스로 절의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밤 불상 앞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에게 모든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 대한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향한 깊은 저주였을까요? 혹은 그저 세상에 남겨진 어린 아들이 무사히 버텨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1468년 조선을 14년간 강력한 권력으로 군림했던 세조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결국 그 조카인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에게 충성했던 수많은 충신들을 처형하고 급기야 조카의 누나인 경혜공주를 노비로 전락시켰던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경혜공주는 여전히 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은 이 순간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모든 증오와 번뇌를 뒤로한 채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473년 경혜공주는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38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시작된 삶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의 희생과 지혜 덕분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보살핌 아래 궁궐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미수를 훗날 성종이 되는 와 함께 친구처럼 지내게 하며 글도 함께 배우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노력 덕분에 미수는 이후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거치며 중신으로 성장합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핏줄은 그렇게 조선 왕조의 역사에 다시금 그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경혜공주의 복수는 칼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복수는 바로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만든 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인 복수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가장 철저한 저항은 원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인한 생명력과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역사 속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합니다. 세조는 세조실록을 남겼습니다. 단종은 노산군 일기로 격하되었다가 200년 뒤에야 복이 되었습니다. 경혜공주의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실록을 뒤져도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쩌면 그녀가 원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으니까요. 역사에서 지워짐으로써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녀의 선택에 대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복수를 포기한 것이 나약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경혜공주 1441년 태어나서 1473년 삶을 마칩니다. 조선의 딸, 가장 낮은 곳에서도 고개를 들었던 여인, 머리카락을 버렸지만 존엄은 버리지 않았던 여인. 이제 우리가 그녀를 기억합니다.